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20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 현재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로 맹활약 중이신데요. 작가님이 신간 4회 재판에서 소설 쓰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창작자이고 그 중에서도 평생 재밌는 글을 쓸 것을 맹세한 소설가입니다. 소림사는 불공이 2순위이고 무술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제게도 어디까지나 주제는 2순위이고 재미가 1순위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부디 그걸 빠뜨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 재미있는 인생책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재미가 1순위이고 주제가 2순위다라고 하셨는데 4회 재판은 재미와 주제를 다 잡은 책 같습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4회 재판 쓰게 된 계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쓰게 된 계기는 어떤 판결 때문입니다. 법원 관행을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요 쓰실 때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왜 요거를 이런 이야기를 쓰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4회 재판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회 재판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어떤 판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쓰게 된 약간 메시지 있는 거의 처음이자 유일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캄보디아 만사간의 보험금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의 이제 판결을 보고 형사 사건에서 이제 그 남편이 무죄를 받고 그 점은 납득을 합니다만 네. 95억 원 보험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보험금을 다 받게 됐습니다. 네. 그 판결을 보고는 제가 정말 법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형사사건 무죄까지는 납득을 하지만 네. 민사사건에서 남편이 이겨서 보험금을 받은 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혹 때문에 재판을 있는데? 받아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보험금 사건이 민사소송이고 네. 형사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책에 자세히 썼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좀 이것은 너무 문제가 크지 않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 조금 써야겠다 싶은 생각에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책을 읽고 나서 이런 관행이 그게 대단한 무슨 법질서가 아니라 그냥 법원 관행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저 같은 독자도 많았을 거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이니까 많이들 읽으면서 좀 토론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판결을 보면 이제 요즘 판결에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은 예준 판결뿐 아니라 법이랑 그 재판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법관들 또 법조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형법, 형사소송법 어떤 원칙을 다 숙지를 하고 잘 알고 거기에서 초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건 멀어지고 거품 같은 어떤 형식 논리, 기교에 충실하면서 이제 관행을 반복하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제 여기에도 좀 있어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방위 같은 사례를 들면 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가수 나나 씨 집에 강도가 들어서 격투 끝에 이제 강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도가 나나 씨를 그 고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경악했는데 그 사건 이전에 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도둑뇌사 사건이라고.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몇 년 전에 그 새벽 3시에 도둑이 집에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귀가해서 보니까 도둑이 집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누나도 어머니도 있는데. 그래서 도둑을 이제 두드려 패가지고 근데 잘못 때렸는지 도둑이 뇌사 상태로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고 상해치사로 유죄로 인정이 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왜 정당방위 아니냐로 비판도만 했었는데요. 그 당시 논리가 보면은 애당초 도둑을 발견하고 때렸을 때는 그거는 정당방위 맞다. 근데 도둑이 이제 쓰러진 다음에 은근히 기고 있는데 그 뒤를 그 빨래 건조대로 때려서 그 상해를 가한 것은 이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람의 행동이 무슨 로봇 부품처럼 분해해서 이거는 정당하고 이것은 오류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 논리고 거품 논리고 어떤 기교에 충실한 관념적인 법 재판이 아닌가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공분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네, 뭐 미국 같으면은 집에 들어온 사람은 총으로 쐈어도 정당방위였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나 씨를 고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정당방위 넘어선 거 아니냐. 네, 네. 뭐 그것도 물론 허위로 판명이 나서 이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만 그런 이런 판결들이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시고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판사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우리 법대로 했어. 시스템이 그런데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했던 사건 중에 일사부질의 원칙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 선고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습니까? 이의를 어필을 계속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형사법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다니 큰일 났어. 네. 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게 새 질서가 된 건가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 재판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네.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정당방위 같은 경우도 긴급성 요건이거든요. 네. 긴급한 상황에서 폭행을 했을 때 정당방위가 된다는 건데 그 긴급한 상황이란 것을 이렇다라고 새롭게 해석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법원이. 그럼 시민들은 납득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도둑이든 강도든 집에 침입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 정도 폭력을 가하는 것은 돼. 정당은 긴급한 상황이 허용이 되고 정당방위가 되라고 기준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시민과 동떨어진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는 이게 법이라서 안 되라 하는 변명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 거죠. 법원이 지금 지키는 게 어떤 진짜 어떤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정의인지 아니면 과거에 세웠던 기준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네요. 근데 이 재미와 주제 이렇게 한 번에 잡으셨는데 사회파 소설 계속 좀 써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작가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쓴다면 주로 네. 법정 소설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제가 써보니까 역시 제 어떤 20년, 30년 가까운 법조인의 경력이 녹아든 그런 작품들이 네.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 주제, 거기에 리얼리티까지 담기는 그런 소설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작가님의 인생책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1부에서는 미치오 카쿠의 미래의 물리학, 나가이고의 데빌맨 두 권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것도 법정 얘기가 좀 나오는 책입니다. 스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마리 앙투아네트 어떤 책이죠?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이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전기 작가세요. 어떤 한 인물의 일생을 심리 내면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마치 문학 작품처럼 파헤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소설은 아닙니다. 다 전기인데 원래 메리 스튜어트라는 그 이전 세대의 스코틀랜드 여왕이죠. 이 전기를 읽고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책을 다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골랐던 게 이제 원래 메리 스튜어트를 추천드리려다가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로 이제 바꿨고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 이 개인에게 제가 특별히 더 흥미를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작가 스테판 츠바이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어제 세계 좋아합니다. 이거는 전기는 아니고 이제 본인 이야기죠. 본인의 약간 자서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교양 있게 쓰면서도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논픽션을 그런 잘 쓰는 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이번 책이. 진지한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인물 선정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리 앙투아네트 진짜 전기 작가가 막 위인전에 실릴 인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슈테판 츠바이크가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막 인생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더 놀라운 거는 마리 앙투아네트도 썼습니다만 카사노바도 썼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그걸 읽으면서 네. 저도 인생의 진리 몇 가지를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카사노바는 별로 칭찬해 줄 때 별로 없는 뭐 재능은 있었지만 뭐 네. 그런 인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은 네. 카사노바 같은 그런 그 방탕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근데 그런 방탕한 인생,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글을 쓸 재주가 없다. 네. 그런데 카사노바는 둘 다 가졌다. 그래서 이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카사노바가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바람둥이 혹은 그를 넘어서는 바람둥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그 이제 숫자로만 따지면 수치로만 따지면 네. 꽤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카사노바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역사 이름을 남겼는가? 네. 사실 카사노바가 40살에 은퇴했거든요. 그 생활을. 네. 은퇴하고 도서관 사서가 됐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사실 그 점을 봐도 네. 이 우리나라에 지금 좀 일부, 극히 일부 4050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그 카사노바도 은퇴할 나이에 자꾸 이렇게 활동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카사노바가 이제 도서관 사서를 일하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카사노바 자서전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아, 700 네. 몇 쪽인가 되던데. 거기에 네. 이제 자기의 어떤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썼겠죠. 네. 포장해서. 네. 그게 남아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면을 배우게 되고 네. 이 카사노바 같은 인물을 파고들면서도 이렇게 좀 글을 깊이 있게 쓸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테판 츠바이크는 뭔가 우리가 흔히 뭐 존경해야 된다는 인물을 가지고 위인전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문제적인 인간에 많이 끌리는 그런 전기 작가였던 거군요. 네, 이를테면 그 로베스피에르 뭐 이런 사람을 썼으면 그렇게 그쵸. 네. 재밌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마리 앙투아네트를 네. 썼고 이제 그 당대에는 악녀로 평가받았습니다만 후대는 좀 달리 보고 있죠. 이게 책을 읽은 다음에도 그 오히려 읽기 전보다 읽은 다음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냥 순결한 희생자는 아닌 건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뭐 되게 고귀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이 서문에서도 보통 사람이었다. 네. 네, 보통 사람이라 가지고 오히려 영웅보다 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작가님은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 서문에 슈테판 츠바이크가 마리아 앙투아네트를 그렇게 씁니다. 특별히 선을 베풀 의지도 없었고 특별한 악을 행할 그런 마음도 없었던 사람, 그저 네. 보통 사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선이든 악이든 평균치를 넘지 않았었다. 그게 보통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출생부터 사실 그 엄청난 배경이지 않습니까?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죠. 네. 그 유럽을 그 신성 로마 제국을 800년간 황제를 거의 대부분 독점했던 네.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네. 황녀로 있다가 또 하나의 또 엄청난 가문 부르봉 왕가의 네. 왕녀로 시집 가가지고 루이 16세가 될 왕자의 부인이 되고 네. 얼굴도 예뻤고 네. 베르사유에서 인생을 보냈고 베르사유에서 살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또 사실 네. 이보다 드라마틱하고 인생 유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해서 그 고초를 겪다가 마지막에 단도대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 인생이 소설에서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게 무슨 뭐 이런 인생을 산 사람 정말 몇 없는데 네. 조선 시대를 통틀어도 뭐 몇 없을 것 같고 네. 뭐 유럽을 따져도 뭐 몇 없을 것 같은데 대충 뭐 이렇게 러시아의 뭐 피오트르 황제 뭐 이러면은 피오트르 대제 이러면은 뭐 명함이 있다고 해도 다 되게 비범한 명함인데 네. 마리 앙투아네트 하면은 명함이 있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신선한 관점이었던 게 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큰 이벤트 위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연표 외우고. 네. 근데 그런 역사 공부만 하다가 역사 그 안에서 어떤 도도한 흐름에 휘말린 한 개인의 인생을 네.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의 글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고 좀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덕분에 마리 앙투아네트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고 네. 여전히 소화는 잘 못하겠는데 일단
나는 좀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하죠. 그럼 네. 어떻게 살아야 이걸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일단은 젊은 시절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그 앙투아네트 젊은 시절 보면 생각 참 복잡해지는데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인지 모르고 어머니랑 오빠는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데 네. 혼자 모르고 있습니다. 출생부터가 네.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황녀로 태어나서 좀 부족함 없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슈테판 츠바이크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궁정이 세계였다. 네. 그러니까 궁정이 자신의 세계 전부였고 지금의 어떤 그 SNS 같은 그 네. 세계 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 속에서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좀 철이 없고 네. 그랬던 보통의 여성이었는데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휘말려 가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이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인생보다는 사실은 이 원래는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인물이 더 관심이 갔었어요. 예. 슈테판 츠바이크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생애 자체는 이제 간단한 그 개요밖에 모릅니다. 네. 이렇게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브라질로 이주했다가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 글이 너무나 유리하고 명문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문장 하나하나의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글들로 그 책을 다 채우고 있어요. 굉장히 교양이 예. 품격과 교양이 느껴져요. 네. 어떤 책을 읽든 마리아 앙투아네트를 읽든 어제의 세계를 읽든 네. 이 사람이 굳이 인간 분류를 하자면 참여형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응시형 인간이에요. 주로 이제 주변 세상을 되게 잘 관찰하고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네. 세상과 사람을 관찰하는데 그 시선이 너무도 깊고 네. 또 설득력도 있고 와닿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본 세상도 참 이렇게 드라마틱한 세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정말 겪고 초인플레라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도 겪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되게 싫어했는데 이렇게 나치가 집권하고 1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비극이 오는 걸 보면서 뭔가 세상 망한다는 느낌으로 살았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이런 기질이 아닌 사람도 약간 한 발짝 비켜서서 이렇게 좀 응시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저도 사실은 참여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저 관찰을 저도 그렇습니다. 동질감을 좀 느낍니다. 그 관찰을 해오면서 주로 그런 스탠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분의 어떤 글이나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앙투아네트는 아마 참여형 인간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관찰력이나 응시력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사람마다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이제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부모를 선택 못하고 황야의 자리 좋은 자리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태어났는데 근데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리고 왕궁에서 곱게 자란 왕도 있었지만 그런 왕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민중의 삶을 알고 싶다. 밤에 암행도 하고 뭐 어디서 굶주린다더라 이러면 되게 자책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앙투아네트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네. 프랑스의 부채도 어마어마하고 막 기근 들고 하는데 진짜 좁은 세계에서 오늘 어떻게 놀까? 어떻게 하면 내 화장이 더 이렇게 귀부인들 사이에 이름이 날까? 어떻게 하면 저 귀부인과 기싸움하는 데서 밀리지 않을까? 네. 그런 아주 그냥 치졸한 이거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위치가 어디든 간에 세상을 좀 파악할 어떤 지적인 의무? 또 아니면 뭐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게 있다. 좀 주변 세상을 파악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의무다. 좀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라. 네가 가난뱅이의 자식이건 재벌집에서 태어났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네 주변에 말하자면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알아라. 이렇게 저희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자신의 스테이트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도덕적인 의무를 자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으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랬다면 좋았겠습니다만 이 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황가에서 태어나고 또 왕궁으로 시집와서 베레소에 살면서 사치를 안 하기가 쉽지 않았겠는가. 네. 그 사치에 빠지는 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근데 보면은 그 왕녀라고 해서 뭐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었던 게 일단 네. 자기 어머니 그 마리아 테레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빠 요제프 황제도 네. 뭐 가명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 인기도 좀 파악하려고 네. 했지만 얻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계몽군주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엄마랑 오빠가 정말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너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편지 수도 없이 보내고 막 신하도 보내가지고 옆에서 조언하고 그쯤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이라도 좀 약간 이건 좀 태만한 거 아닌가, 도덕적 태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 네, 그 저자의 생각을 좀 같이 이렇게 묻혀서 따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네. 슈테반 츠바이크는 좀 이렇게 그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쓰고 있고 저도 이제 네. 그 관점에서 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럼 다르게 살았더라면 네, 단도대에 오르지 않고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보면요. 네, 애당초에 그 혁명시대 어떤 광기도 범람하던 시대인데 그걸 네. 개인의 처세만으로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이제 목걸이 사건 같은 경우 네, 그 목걸이 사건이 뭐냐면은 그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를 네,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려고 한다라고 네. 한다면서 라모트 백작 부인의 그 초사기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기꾼 한 예. 명이 앙투아네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죠. 큰 사기를 저지르죠. 그 목걸이 꿀꺽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뭐 서명 위조하고 네. 또 가짜 그 왕비 대역을 사가지고 네. 연기도 시키고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이 벌어졌는데 네. 사실 앙투아네트 잘못은 없죠. 없죠. 자기는 네. 몰랐거든요. 네. 아예 관여도 안 했고. 네. 그게 이제 그 당대에 사실 이미 재판을 통해서 라모트 처벌받고 밝혀졌는데 사람들은 안 믿고 마리를 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시점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있었어도 루이 16세 부인으로 누가 있었어도 높은 확률로 단두대에 갔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으로 사실은 그 궁중에 묻혀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대중 앞에 나서자마자 바로 미움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단두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흐름의 어떤 도단 흐름일 수 있었는데 마리가 당시에 처신을 더 잘했어야 돼라고 한다면 그걸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재판 이야기하면서 법원의 뭐 부조리함 같은 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네. 또 법원에 대한 비판, 또 법원 포함해서 이제 법조 영역에 대한 비판이 상당수 또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약간 이제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뭐 민중의 분노가 100% 정당했느냐 하면은 오해에 비롯된 것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 사법부 혹은 뭐 검찰에 대한 비판도 상당 부분 이렇게 법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법 현실을 알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하는 비판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보통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이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법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법원을 비판을 할 때도 정확한 비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잘못된 방향에서 들어가면 판사들이 야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야라고 해서 귓등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심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심원으로 가셔서 재판을 하면은 기존 그 관료 법관대에 의한 재판과 다른 결론이 나오느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국민 참여 재판을 하면은 그 신청한 측의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네.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양형이 이거밖에 안 돼라든지 뭐 이런 네. 결론이 나와라든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똑같은 시민들이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 이제 사건의 개요만 듣고 막 이제 욕을 하시다가도 직접 참여해 보면 사건의 내막이 그게 아닌 게 맞네라는 네. 걸 이제 보시면서 그 구체적인 사건의 개별성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만 봐도 어떤 그 법 판결의 내막과 겉으로 보이는 거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더 오해가 풀릴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또
실제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또 꽤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네. 참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도 있는 거거든요. 판사들은 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만 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야든지 네. 책임을 집니다. 의사 수술 잘못하면 의료사고로 책임을 지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심지어 가게 하시는 분도 물 흘렸다가 손이 미끄러져 다치면 책임집니다. 뭐 기업 경영하시는 분은 경영 잘못하면은 손해라는 형태로 네. 바로 책임이 날아오게 되는 거고. 근데 유일하게 실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 판결인가요? 판결입니다. 아. 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어떤 그 대명제 하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법적 책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우리 시민들의 합리적인 이론적인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의 모든 것을 다 방탄해버리면 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발전의 근원은 비판과 피드백입니다. 네. 그거 없이 발전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죠. 이 얘기 제가 드렸던 말씀조차도 또 이 사법 비판에 대한 좀 깊은 이해 없이 뭔가 느낌적 비판이었네요. 굉장히 정확한 비판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사회재판 그 계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이게 저는 이 사회재판도 읽으면서 일단 읽으면 이제 좀 화가 치솟잖아요. 네. 화가 치솟고 되게 다 읽고 나서 좀 궁금했던 게 캄보디아 만삭 부인 그 보험금을 노린 것 같은 그 살해 사건, 그냥 캄보디아 만삭 부인 그 사망 사건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 사건도 되게 국민적 공분이 일었을 것 같은데 도둑 네. 목걸이 사건처럼 네.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고 사람들이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면은 되게 공분이 오히려 뒤에 민사 사건을 결말을 알았으면 큰 공분이 일었을 것 같은데. 안 이뤘잖아요. 네. 초반에 그 형사사건 재판에서만 공분이 일고 그때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큰 몫을 했고요.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 민사사건 결과는 잘 안 알려졌나 보죠? 아무래도 형사 사건이 더 선명하고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뒤에 돈 문제는 네. 관심이 좀 적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에서 개요만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네. 그 운전 중인 차량이 그 트럭 뒤를 들이받아서 운전 중인 남편은 부상을 당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캄보디아에서 만삭 아내가 네. 사망합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내 앞으로 이제 보험금이 도합 95억이 들어져 있고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보험금. 네. 그 수령인이 이제 남편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아니냐라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정황도 되게 수상했죠.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많아서 이제 그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트럭 뒤를 조수석으로 들이받아서 아내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었는데 1심 무죄, 네. 2심에서는 유죄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또 파기를 해서 결국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형사재판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의 증거 부족으로도 무죄가 나가야 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판결문도 보면은 의혹이 많은 건 인정한다. 네. 하지만 확신에 이르기는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쓰면서 무죄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아마 그 범죄 탐사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무죄냐 하면서 공분이 일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뒷얘기를 저희가 잘 네. 몰랐는데 사회재판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 무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정합니다. 근데 네. 무죄 그 억울한 사람 최대한 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네, 그 결론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하는데 민사재판은 논리가 다릅니다. 네. 민사재판은 저하고 장 작가님하고 만약에 분쟁이 붙었으면 네. 둘 중에 누굴 이겨줄 거야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의에 대한 재판이 아닌 그렇죠. 거군요. 네. 둘 중에 조금 더 증거가 많고 설득이 있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보험사와 수령인인 그 남편이 그렇죠. 네, 붙은 재판인 게다가 거고. 그 소송 구조에서는 그 남편 측이 이 사고가 그 살인이 아니라 우연한 교통사고입니다라는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입증 네. 책임도 남편한테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남편 측의 설득이 51%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됐냐라는 거죠. 이 2심에서 그 법관이 유죄를 확신하고 네. 무기를 선고했을 정도의
수많은 어떤 정황들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려면은 99% 정도가 아니라 99.999% 이게 유죄가 맞다. 양보에다 한 98% 정도. 98%. 네. 네. 한 무죄일 확률은 한 2%일 것이다. 네. 예. 그래도 고선을 못 넘으면은 무죄가 되는 건데 네. 민사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닌 거죠. 51%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 사람의 설득력이 더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네. 원리로 돌아가서 보더라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네. 이게 이제 법의 근본 원칙에 충실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형사와 민사 결론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그런 법의 관행 내지 법의 위신, 체면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한 판결들이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들이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보험 범죄 의심이 있는 네. 사건에서 사건에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세워졌단 말이죠. 네. 이것은 범죄자들에게 예비 범죄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요. 네. 인센티브가 사람과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95억 받는 거 아니야? 궁지에 몰린 사람은 네. 그러면 증거가 이렇게 저 물증이 잘 안 남는 외국에 가서 어떻게 슬쩍 사고사처럼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 인센티브가 눈앞에서 어른거리죠. 네. 네. 그래서 보험 의심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받더라도 보험금 못하라는 기준이 확립이 된다면 그런 동기가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근데 이런 판결들로 만약에 추후에 어떤 보험 범죄가 성립이 되고 누군가 희생이 된다면 그 사람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범죄로 희생되는 사람은 법조인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힘없는 서민들 소위 좀 만만한 사람들이 그런 범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보험 범죄 피해자가 내가 될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연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그 입장에는 사람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판결이 큰 비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당시에 그 남편한테 95억 원을 주라고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가 뭐 그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되라고 막 그런 저주의 심정으로 내린 판결은 아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예비 범죄자들한테 그런 사인이 된 셈이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네. 위험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질서를 만들어서 될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구멍을 봤는데 아무도 그 구멍을 여기 구멍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네. 하면서 이제 쓰게 됐던 것이고요. 아니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네. 예, 저는 심지어 이 말하자면 앙투아네트 재판이 지금 벌어진다면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처음에 그 목걸이 사건 재판이든 앙투아네트 사건 재판이든 그렇게 다수 쪽에 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예. 네. 이거는 법대로 해야지 정의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근데 그 캄보디아 만삭 부인 사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사회재판을 읽고 나서 알았어요. 네. 무슨 원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보험금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근데 그게 그 책에도 썼습니다. 미국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는 네. 오제이 심슨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민사재판에서 살인이 인정되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뭐 약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있었고요. 책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쑥떡 사망 사건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그 의자매 관계인 여성 둘이 있었어요. 원래 동창이었는데 의자매로 됐습니다. 네. AB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여성이 하루는 쑥떡을 먹다가 네. 질식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보험이 또 이상하게 걸려 있었나요? B 앞으로 59억 원에 어머나. 보험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 수사 결과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네. 1심 판결은 기각을 했습니다. 법적 얘기로 좀 들어가면 네. 민법 103조라는 걸 동원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계약이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판사가 재량으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사에서 그 A가 B인가요? 예. 비록 무죄는 받았지만 민사 재판을 하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뭔가 수상하고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 네. 그래서 그 근거로
돈 안 줘도 된다. 네. 이렇게 내렸군요. 그게 불과 2022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네. 법원도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네. 해왔던 곳입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만 뭐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건에서는 또 그 이후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그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보험금을 쉽게 줄여놓은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슬그머니 이제 그게 새 기준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럽고 원래 안 이랬던 부분인데 네. 왜 이렇게 자꾸 갈까 우려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그 결과적으로 법에 따르다 보니까 정의에 반하게 됐다. 이걸 네. 외치는 게 아니라 애당초 법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정말 법 원칙에 충실하지 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외적인 어떤 대부분의 권위라든지 법의 체면 위신 권위 또 관행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작용한 그런 판결들이 아니었나라고 근원적으로 가서 보자는 거죠. 네. 뭐 얘기가 이렇게 번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앙투아네트가 자기를 둘러싼 환경 또 법 질서 이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알았더라도 단두대는 못 피했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앙투아네트랑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네. 미래가 있고 법 공부도 하고 사회재판을 읽으면서 일단 좀 이렇게 법 공부를 하고 둘러싼 어떤 질서 그리고 질서를 가장한 관행 네. 이런 것도 좀 꿰뚫어 봐야겠습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리 앙투아네트의 철없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제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앙투아네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추바이크가 거기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네. 사람은 불행 속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앙투아네트가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진짜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앙투아네트가 사실 그 말을 했습니다. 불행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 네. 이게 저 조금 약간 요즘 곱씹고 있는 말인데요. 일단 작가님은 사람은 불행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사람이 좀 경박한 인생을 살았고 네. 철없이 살았지만 이 사람이 한 인생을 던져서 고초를 겪고 역사의 그 파고에 휩쓸리면서 마지막 한 줄 튀어나온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큰 어떤 진실과 해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말이 참 가볍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되게 울림은 있는데 네. 소화를 못 하겠어요. 불행해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사실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장강민 작가님도 네. 좀 힘든 일을 계기로 글을 쓰게 된 것도 있지 않나요? 뭔가 그 결핍 때문에 쓰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처음 쓰게 될 때 계기는 뭐 무슨 막 고통이나 불행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글이 좀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안 좋았던 일들이 그 작품의 소재가 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작품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뭔가 살을 바꾸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불행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살면서 뭔가 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 이렇게 여겨야 되나요? 정말로? 사실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모두 어떤 경우에나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또 조금 더 큰 불행 같은 것이 있을 때 저는 글쓰기가 많은 치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탈출구 해소 방안 한 가지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피하려고 애써도 반드시 불행이 찾아올 테니까. 네. 정말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 로또가 막 연속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네. 평생을 대충 사는데 어떤 불행한 일도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좋은 인생일까. 네. 네. 앙투아네트 아무튼 이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불행을 겪고 정말 온갖 모멸과 조롱과 뭐 육체적 고난과 진짜 뭐 단장의 비극을 겪는데요.
근데 이 재판을 이제 당하잖아요. 네. 그때 보니까 변호사들이 진짜 비겁하더라고요. 이해도 되고요. 늘 그래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법조인들한테 굉장히 가혹하십니다, 작가님. 안 들을 거로 믿기 때문에. 루이 16세 변호했던 사람은 단두대로 가고, 네. 앙투아네트 변호하는 변호인은 이제 의지가 없고 네.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늘 법조인들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떤 대중의 압력 같은 거를 법원에서도 좀 느끼시나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느낍니다. 아, 그런가요? 그 전문가 직종을 비교를 해본다면 네. 의사는 어떤 면에서 마음이 편한 게 누구든지 간에 살리면 돼요. 그렇죠. 악당이든 히틀러든 간에 신부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간에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사형수라도 일단 의사는 살려야 되는 거고. 뭘 해도 결과가 좋으면 모두에게 칭찬을 듣는 게 의사입니다. 내가 결과만 좋으면 네. 되는군요. 근데 법조인들, 변호사들은 악당을 변호를 하는 경우라든지 네. 뭐 정의에 반하는 결과 쪽으로 힘을 보태는 경우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네. 자기 양심에 고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갈등은 있는 거죠. 네. 작가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활동하실 때 내가 변호하는 사람이 선의는 아닌 것 같다. 혹은 뭐 판사로 있을 때라도 어떤 도덕적 딜레마에 이게 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뭐 뒤에 일어날 일들이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판사로 있을 때 다행히 이제 네. 그런 딜레마에 빠질 만한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나 크게 여론에 휩쓸린 그런 사건들일 텐데 그런 사건들을 거의 맞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 점은 참 제 커리어에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명이 뒷목 판사였다면서요? 좀 형은 좀 세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들 중에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 형을 적게 하고 자기가 괴로운 불행한 사람은 형을 세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행하셨었나요? 좀 스트레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로 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악인을 변호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분이에요. 네.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사건을 맡고 싶었던 게 물론 보수도 보수입니다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만나보고 싶고 약간 탐구하는 마음에서.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임이 이제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거든요. 변호인도 같이 이제 네. 안 좋은 평가를 받겠죠. 차라리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저 가끔 궁금한데요. 왜 이제 정말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나왔을 때 굳이 또 이제 찾아가가지고 변호사 수임을 맡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떤 도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뭐 약간의 어떤 유명해지는 그런 걸 노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분들을 무죄라고 사건도 보기 전에 단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득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봐도 범인이 뻔하고 누가 봐도 악당인데 이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무죄를 외치거나 승소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거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은 그 변호사들은 정말로 그 사람의 무죄를 믿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래야만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런 심리 기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방적인 정보 전달 과정에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증거를 하고 이런 재구성을 하다가 그걸 믿는 거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확정 편향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죄를 확신하고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예전에처럼 야 저거 정말 돈 벌려고 어극지 변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는 조금은 일부는 풀렸죠. 반드시 뭐 꼭 어떤 경제적 보상만을 바라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네요. 네. 이게 좀 고약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마리 앙투아네트 재판을 작가님이 판결을 하게 되신다거나 변호를 하게 되신다거나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변호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 혁명 과정에서 이거 사실 재판의 형식을 띈 혁명의 한 과정이었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결론은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활약한다는 것은 무익하게 제 생명을 던지는 불나방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네.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재판의 모습을 띄었을 뿐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 네. 이를테면 뭐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네. 활약할 때 그때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봤자 다 날아갔겠죠. 네. 그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무익한 희생인 거죠. 네. 그런 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이 나면은 그리고 이제 뻔히 지는 싸움인데 지휘관이 뭐 속이면서 자살 공격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일단 빠져나갈 궁리를 하시는 그런 타입이신 건가요? 네, 그래야겠죠. 저도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영웅이나 의사 이런 분들 안 생기는 건데, 네. 예, 뭐 저는 소시민이고 하루에 뭐 맛있는 점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가님 같은 분이 사령관이 되시면 그런 공격도 안 일어나고 전쟁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령관 안 시켜주죠. 저 같은 사람.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은 장강명의 인생책에서 소설 이야기 나올 때 그냥 스포일러나 뭐 결말 뭐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결말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절묘하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 한 10페이지까지 어떻게 끝나는 거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결말 일단,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는데 저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쓰실 때에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쓰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반전 같은 거는 쓰시다가 구상하시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게 나오나요? 이게 내가 어쨌든 반전을 만들어야겠다. 저 이 추리소설 작가들의 이 작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전을 먼저 구상을 하고 네. 쓰는 작품도 있고 쓰다가 결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같은 경우는 작가마다 스타일 다르겠습니다. 계획형은 아니에요. 철저히 무계획성, 즉흥성입니다. 하시다가 그럼 반전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접어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가 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솟아 나올 때 그때 쓰기 시작하는 그런 거고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는 의식적으로 그 플랜을 갖고 해보지 못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전 때문에 고뇌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소세지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소설 쓰는 과정은 안 물어보는 게 낫다더니 사실 제가 쓰는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이미 결말이 다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써놓게 됐습니다. 심지어. 아, 그런데 지금 이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네. 그런 문제로 지금 좀 미루고 있는 거죠. 고진 시리즈, 진구 시리즈 네. 둘 다요. 아, 알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작가님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 쓰는 작가로 살면서 10여 권의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호사 되신 뒤에는 이 패턴을 유지하실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을 쓸 때는 시간보다 규칙적인 패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는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면 주말에는 제 시간이 낮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되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연락도 받고 네네.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글을 쓰다가도 끊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글을 그냥 5년간은 못 썼습니다. 아, 지금 조금 이렇게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써나가고 있는 편이죠. 저희 모든 게스트한테 여쭙는 질문인데요. 매일매일 뭐 지키는 어떤 패턴이나 뭐 의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단순합니다. 사무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네. 약간 산책 내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조금 약간 작은 여행을 갔다 옵니다. 다음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식사하신 다음에 산책은 뭐 지금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이 서초동 근처에 있으신 건가요? 서초동입니다만 조금 시간이 나면은 네. 저 구석구석 서울 구석구석까지 가서 낯선 동네 그냥 무작정 걷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 회사 근처 걸으시는 게 아니군요. 회사 근처 아닙니다. 멀리 걸으시는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 뭐 이렇게 집필 계획도 그렇고 또 집필 계획 아닌 계획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글을 쓰는 작가로서 제가 삶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글을 계속 쓰고 싶은데 특히 이제 제가 애착이 갖고 있는 것은 제 추리소설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제일 제 머릿속에 좀 많이 차 있는 부분입니다. 아, 혹시 뭐 고진 시리즈나 진구 시리즈도 뭐 에르큘 포아로 뭐 이렇게 사망하듯이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최후에는 죽게 된다거나 뭐 그런 아예 완전 시리즈의 끝을 아예 딱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네, 시리즈의 끝은 이미 썼습니다. 썼는데 아. 사망은 아닙니다. 아, 저기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다음에 또 다음 작품이 나오면 모셔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진짜 무르르듯 1부, 2부 다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하는 노래 청해 봅니다. 네. 마무리로는 이제 우리 장강민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세대에 너무나 익숙한 노래. 아니 저 같은 세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그러시는데. 네. 녹색지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녹색, 네. 녹색지대 그래 듣지 않았는데 네. 이제 이건 이제 그분 노래들은 아니고 네. 아샤트리라는 그 젊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 되게 좋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요. 리메이크 곡.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도진기 작가님을 통해서 추리소설 작가에 대해 또 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간 4회 재판 저자, 변호사이자 추리소설 작가인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